2017년 1월 9일은 평범한 겨울 월요일처럼 시작됩니다. 오전 8시 15분 럼퍼드 경찰서 상황실에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작은 건설 회사의 사장이었습니다. 그는 차분하게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불안감이 묻어났습니다. 그의 직원 중 한 명인 데니얼 노튼이 이틀 연속으로 출근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시간을 잘 지키고 책임감이 강하며 예고 없이 결근한 적 없는 그에게는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사장은 처음에는 감기에 걸렸거나 길에서 발이 묶였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전화와 메시지는 아무런 응답이 없었고 동료들은 마지막으로 데니얼의 목소리를 들은 것이 금요일 저녁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어디로 떠날 계획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용주는 만약을 위해 경찰에 연락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순찰차가 노튼 가족의 집에 도착한 것은 9시 40분이었습니다. 도시 북쪽 거의 숲 바로 옆에 위치한 작은 코티지였습니다. 집은 깔끔했고 파란색 덧창이 달려 있었으며 창문 앞에는 새 모이통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조용해 보였습니다. 노튼 가족의 차는 집 앞에 주차되어 있었고 보닛은 서리로 덮여 있었습니다. 차고 앞에 눈은 타이어 자국 없이 평평했습니다. 현관에는 신문과 금요일 배송이라고 표시된 소포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는 그 이후로 아무도 문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경찰관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창문을 두드려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몇 분 후 따뜻한 가운을 걸친 60대쯤 되어 보이는 이웃 여자가 나왔습니다. 그녀는 일요일부터 그 가족을 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보통 아침에는 시끄러웠어요.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텔레비전 소리도 났죠. 그런데 오늘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순찰대원은 증언을 기록하고 집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집은 온전해 보였습니다. 깨진 창문도 부서진 자물쇠도 없었습니다. 눈 위에는 경찰관 자신의 발자국만 있었습니다. 상관에게 간단히 보고한 후 안으로 들어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문이 손상되지 않도록 자물쇠를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안은 따뜻했습니다. 난방기가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부엌이 바로 눈에 들어왔습니다. 식탁 위에는 머그잔 2개, 먹다 남은 토스트, 열려있는 잼병, 닫히지 않은 빵 상자가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식탁에서 일어나 돌아오는 것을 잊은 듯 모든 것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거실에는 텔레비전이 켜져 있었지만 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화면에는 지역 뉴스의 아침 방송 재방송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소파에는 재킷이 깔끔하게 개어져 있었고 구석에는 부추 한 켤레와 그 옆에 배낭이 있었습니다. 경찰관들이 방을 둘러보았습니다. 침실은 정돈되어 있었고 침대는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침대 옆 탁자 위에는 부부의 휴대전화가 놓여 있었는데 둘 다 방전된 상태였습니다. 현관에는 열쇠, 지갑, 운전면허증이 있었습니다. 마치 집주인들이 나가려다 마음을 바꾼 것처럼 모든 것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욕실에는 수건이 걸려 있었는데 아직 축축했습니다. 콘센트에는 헤어드라이어가 꽂혀 있었고 코드는 깔끔하게 감겨 있었습니다. 복도 바닥에는 먼지가 덮인 부드러운 공 모양의 어린이 장난감이 있었는데 마치 오랫동안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싸운 흔적은 없었습니다. 뒤집힌 가구도 깨진 그릇도 없었습니다. 공황이나 서두름을 나타내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뭔가 미완성된 듯한 이상한 느낌뿐이었습니다. 마치 삶이 문장 중간에 끊어진 것 같았습니다. 수사관들은 이것을 보고서에 기록했습니다. 폭력 행위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음. 건물은 정돈되어 있고 난방은 켜져 있으며 식품은 신선함. 부엌 시계의 바늘은 8시 43분에 멈춰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 시간에 어떤 고장이 있었거나 단순히 몇 초간 전기가 나갔을 것입니다. 이웃들을 다시 신문했습니다. 아무도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길 건너편 집에 사는 한 여자는 자정 무렵
노튼네 집 창문에서 불빛을 본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누군가 잠들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침에는 모든 것이 어두웠습니다. 소리도, 차도, 방문객도 없었습니다. 길 다른 쪽 끝에는 한 연금 수급자가 살고 있었는데 그는 밤에 개가 짖었지만 별 의미를 두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주변에는 CCTV 카메라가 없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카메라는 2블록 떨어진 식료품점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집을 전체적으로 조사했습니다. 식품 저장실에는 절임병이 있었고 선반에는 학교 배낭이 있었습니다. 냉장고에는 신선한 식품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가족이 떠날 계획이 없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창문과 문은 안에서 닫혀 있었고 자물쇠는 온전했습니다. 실종 이유에 대한 쪽지나 힌트는 전혀 없었습니다. 경찰은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나중에 범죄 과학 수사관들과 함께 돌아오기 위해 집을 봉쇄합니다. 벽에는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평범한 가족, 미소, 교회 소풍, 휴일. 이 모든 것이 장면을 더욱 부자연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평범한 아침의 한가운데서 일시정지 버튼을 누른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병원, 공항, 은행 계좌를 확인했습니다. 아무런 거래가 없었습니다. 휴대전화는 신호가 없었습니다. 친척들은 아무런 메시지도 받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한 가지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준비 없이 갑자기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신고 후 사흘이 지나 노튼 가족 데니얼, 그의 아내 사라, 그리고 그들의 두 아들은 공식적으로 실종자로 선언되었습니다. 집은 수사의 첫 번째 장소가 되었고 경찰관들은 놓친 것을 발견하기를 바라며 그곳으로 계속해서 돌아왔습니다. 이 순간부터 노튼 가족의 이야기는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니게 됩니다. 그것은 퍼즐이 됩니다. 집안의 모든 것은 방금 전까지 존재했던 삶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단지 사람들만 더 이상 없을 뿐입니다. 바로 이 정적 속에서 수사가 시작되었고 결국 이 수사는 카운티 역사상 가장 이상한 사건 중 하나를 밝혀내게 됩니다. 수사 초기 며칠은 노튼 가족이 누구인지 파악하려는 단순한 노력에 할애되었습니다. 사라진 가족을 눈앞에 두고 집 안은 마치 그들이 방금 증발한 것처럼 정돈되어 있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논리는 그들의 삶을 연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누구였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문제가 있었는지 말입니다. 수사관들은 기본 데이터부터 시작합니다. 데니얼 노튼, 38살, 건설업자, 사설회사에서 감독으로 일했습니다. 동료들은 그를 책임감 있고 차분하며 나쁜 습관이 없는 사람으로 묘사했습니다. 사라 노튼, 36살, 지역 약국 체인에서 회계사로 일했으며 위반 사항이나 벌금 기록이 없었습니다. 두 아들은 모두 학교에 다녔고 학업 성적이 우수했으며 스포츠 활동을 했습니다. 모든 서류상으로는 평범한 중산층 가족이었습니다. 집은 주택담보대출로 구입했지만 상환은 정기적이었습니다. 빚도, 연체도, 소송도 없었습니다. 은행 계좌는 안정적이었고 신용기록은 깨끗했습니다. 심지어 공과금도 항상 제때 납부했습니다. 재정보고서는 가족이 사치스럽게 살지는 않았지만 궁핍하지도 않았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수입은 모든 지출을 충당했고 약간의 저축도 있었습니다. 경찰은 가능한 동기, 빚, 대출, 불법 거래를 확인했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투명했습니다. 집과 생명보험조차도 최근 몇 달 동안 이상한 변경 없이 정직하게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이 수사 라인은 금세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실종은 문제로부터 도피하려는 시도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음 단계는 주변 사람들과의 대화였습니다. 이웃, 동료, 친구들 모두가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조용하고 친절한 가족. 시끄러운 파티를 열거나 갈등을 일으킨 적이 없었습니다. 사라는 종종 이웃들에게 구운 과자를 가져다 주었고
데니얼은 수리를 도와주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적도, 스캔들도, 소문도 없었습니다. 경찰관들은 비슷한 증언들을 기록했고 새로운 줄이 추가될 때마다 상황은 더욱 이상해졌습니다. 아무런 전조도, 긴장감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완벽함 속에 무언가 맞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깨끗한 모습. 때로는 모든 것이 흠잡을 데 없어 보일 때 바로 그것이 의심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수사관들은 더 나아가 가족의 디지털 흔적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컴퓨터, 휴대전화, 태블릿이 압수되었습니다. 초기 확인 결과 활동이 거의 없었습니다. 삭제된 메시지도 의심스러운 대화도 암호화된 파일도 없었습니다. 브라우저 기록은 평범했습니다. 요리법 사이트, 일기예보, 생활용품 주문. 사라는 세금 공제에 대한 정보를 찾았고 데니얼은 도구 및 건축자재 리뷰를 보았습니다. 이메일은 업무 관련 서신과 상점의 뉴스레터뿐이었습니다. 소셜미디어는 드물게 게시물이 올라왔고 대부분 휴일과 여행 사진이었습니다. 비밀스러운 삶의 흔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낯선 사람과의 대화도 떠날 준비의 흔적도 없었습니다. 경찰관들은 분석가들에게 의뢰했습니다. 그들은 IP 로그, 연결 경로, 온라인 금융 거래를 확인했습니다. 모든 것이 평범한 생활 리듬과 일치했습니다. 마지막 활동은 1월 8일 아침에 기록되었습니다. 사라는 청구서를 지불하기 위해 인터넷 뱅킹에 로그인했고 데니얼은 회사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정적이었습니다. 수사는 모든 가능한 시나리오를 고려합니다. 자발적인 가출일까요? 하지만 왜 가족은 떠날 준비를 하지 않았고 표도, 여행 가방도, 심지어 짐을 꾸리는 기미조차 없었습니다. 가족 갈등일까요? 그런 징후는 없습니다. 다툼도, 불만도, 아동보호기관의 개입도 없었습니다. 확인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한 가지를 말해주었습니다. 노튼 가족은 조용하고 안정적이며 예측 가능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한 수사관은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먼지를 찾으려 했지만 티끌 하나 찾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엉망진창인 것보다 더 불안하게 만듭니다. 모든 것이 단순하지만 불안한 공식으로 귀결됩니다. 가족에게는 사라질 이유도 욕구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사건은 이미 언론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지역 신문들은 흔적 없이 사라진 가족의 미스터리한 실종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이웃들은 울타리에 꽃을 가져다 놓았고 경찰은 경비를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불안감 이면에는 새로운 가설이 등장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스스로 떠나지 않았다면 누군가 그들이 떠나는 것을 도왔다는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 수사는 첫 번째 주요 결론을 내립니다. 자발적 실종 버전은 공식적으로 기각됩니다. 모든 것이 외부 개입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노튼 가족의 실종은 가능한 납치 사건으로 간주됩니다. 이제부터는 이 버전에 대한 증거, 흔적, 단서, 집에 외부인이 있었다는 어떤 징후를 찾는 작업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재검사 중 하나에서 첫 번째 진짜 단서가 나타날 것입니다. 노튼 가족이 공식적으로 실종자로 인정된 후 수사는 전면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닷새째 되는 날, 주 경찰국이 사건에 투입되었습니다. 럼퍼드의 수색 구조팀이 도착했고 탐지견, 열화상 카메라, 드론이 동원되었습니다. 뉴스 헤드라인에는 메인주 가족의 미스터리한 실종, 경찰, 옥스퍼드 카운티 숲에서 흔적 수색이라는 제목이 올랐습니다. 작전은 노튼 가족의 집에서 방형 20km를 포괄했습니다. 지형은 험난했습니다. 빽빽한 숲, 얼어붙은 땅, 무릎까지 오는 눈, 기온은 영하 15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원봉사자, 경찰, 군인들이 체인 형태로 움직이며 지역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스노모빌을 탄 순찰대는 도로를 순찰하고 길가, 버려진 집, 텅 빈 경납고를 확인했습니다.
헬리콥터는 앤드로스코긴 강 위를 맴돌며 강둑을 훑었습니다. 모든 것이 헛수고였습니다. 탐지견 조련사들은 개들이 부지 바로 뒤에서 흔적을 잃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눈 위에는 새 신발 자국도 낡은 신발 자국도 없었습니다. 마치 사람들이 그냥 증발해버린 것 같았습니다. 사흘 후 팀의 코디네이터는 추가 수색을 시작할 만한 구체적인 지점이 하나도 없다고 인정했습니다. 매일매일이 전날의 반복이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누군가는 자원봉사자들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었고 누군가는 자신의 부지에서 수색했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들판, 계곡, 길가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스노모빌과 드론이 계속해서 떴지만 결과는 없었습니다. 아흐렛째 되는 날 작전은 일상이 되었습니다. 희망은 점차 피로의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났습니다. 눈은 더 많이 내리고 기온은 떨어졌습니다. 가능한 모든 경로가 확인되었습니다. 수사관들은 접수된 모든 메시지를 분석했지만 모든 것은 소문과 실수로 귀결되었습니다. 누군가는 비슷한 차를 봤다고 하고 누군가는 밤의 소리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카운티의 어떤 감시 카메라도 1월 8일 이후 가족의 모습을 포착하지 못했습니다. 경찰관들은 이제 공개적으로 서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들을 살아있는 채로 찾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가장 온화한 겨울이라도 이런 조건에서 이 주일 동안 아무런 흔적 없이 지내는 것은 너무 긴 시간입니다. 하지만 반대 증거가 발견될 때까지 사건은 수색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1월 중순이 되자 작전본부는 점차 철수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의 자원봉사자들이 떠나고 주요 그룹만 남았습니다. 열흘째 되는 날 코디네이터는 방영 5km 내의 모든 집, 모든 비포장도로 전력선을 확인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사건은 교착 상태에 빠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수색이 사실상 종료될 준비를 하고 있던 순간 한 순찰대로부터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스노모빌을 탄 한 쌍의 경찰관이 어떤 지도에도 표시되지 않은 건물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눈에 반쯤 덮인 낡은 나무 헛간이었습니다. 보아하니 몇 년 동안 아무도 사용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경찰관들의 말에 따르면 안은 이상했습니다. 신선한 신발 자국, 깔끔하게 교체된 자물쇠, 그리고 일반적인 습기와는 구별되는 냄새가 났습니다. 즉시 수사팀이 현장으로 파견되었습니다. 헛간은 노튼 가족의 집에서 약 8km 떨어진 곳에 있었고 주요 경로에서 벗어나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아무 특징도 없었습니다. 기울어진 벽, 녹슨 지붕, 나무의 균열. 하지만 버려진 것처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문턱에는 눈이 없었는데 마치 누군가 최근에 손으로 치운 것 같았습니다. 이 발견은 수색 기간 내내 첫 번째 실질적인 진전이 되었습니다. 팀은 대상을 확보하고 주변을 통제하며 범죄 과학 수사관들을 호출했습니다. 그곳에 정확히 무엇이 있는지는 아직 불분명하지만 수사팀에게는 이것이 더 이상 이상한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노튼 가족이 어디로 사라졌는지에 대한 답이 숨겨져 있을 수 있는 가능한 현장이었습니다. 이렇게 이 주일간의 무익한 수색 끝에 수사는 새로운 지점을 얻었습니다. 어떤 지도에도 표시되지 않은 외딴 곳에 있는 낡은 헛간, 그리고 이제 수사의 모든 초점은 겨울숲의 정적 속 아무도 있어서는 안 될 건물로 옮겨졌습니다. 수사팀이 헛간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눈은 신발 밑에서 삐걱거렸고 바람은 거세졌으며 모든 장면은 오래된 다큐멘터리 수사물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숲 한가운데 있는 단순한 나무 건물, 눈보라 속에서 깜빡이는 손전등 불빛. 안은 언뜻 보기에 특이한 것이 없었습니다. 낡은 상자, 도구, 양동이, 빈 병 몇 개, 먼지, 썩어가는 나무, 금속 냄새가 났습니다. 모든 것이 건물이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았음을 나타냈습니다. 경찰관들은 벽, 천장을 살피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바닥에는 먼지층이 있었고 그 안에 발자국이 보였지만 불분명했습니다. 일부는 새롭고 일부는 오래되었습니다. 경위는 문이 최근에 설치된 새 자물쇠로 안에서 잠겨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버려진 헛간의 모습과 맞지 않았습니다. 수사관 중 한 명이 발로 바닥을 두드리자 둔탁한 금속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것은 낡은 널빤지의 나무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분명히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더 가까이 확인했습니다. 몇몇 마루판이 다른 것들보다 더 새로워 보였습니다. 나무 색깔이 다르고 썩은 흔적이 적었습니다. 범죄과학수사관 중 한 명이 무릎을 꿇고 소의 지렛대로 널빤지를 들어 올렸습니다. 마치 최근에 설치된 것처럼 쉽게 빠졌습니다. 그 아래에는 좁은 틈이 있었고 그 안 바닥 높이에 소의 손잡이가 보였습니다. 작은 해치였습니다. 잠시 동안 방 안은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이것이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해치를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로 올라왔고 흙과 용재 같은 화학 물질 냄새가 났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아래로 어둠 속으로 이어지는 금속 계단이 있었습니다. 경찰관이 먼저 내려갔습니다. 금속 계단은 발밑에서 덜컹거렸습니다. 아래에는 약 3.4m 크기의 작은 방이 있었고 낮은 천장, 콘크리트 벽, 천장 아래에 전구 하나가 있었습니다. 전구는 켜지지 않았지만 벽에는 낡은 스위치가 있었습니다. 휴대용 발전기에서 전원을 공급하자 방은 희미한 빛으로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분명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하실이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벽 쪽에는 매트리스가 깔린 좁은 간이 침대가 있었고 담요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옆에는 책상, 그 위에는 책, 노트, 잡지 더미, 통조림 캔이 있었습니다. 구석에는 물통, 구급상자, 낡은 전기 주전자가 있었습니다. 벽에는 2018년 달력이 걸려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천장으로 이어지는 전기 연장선이 있었는데 보아하니 케이블을 위한 작은 통로가 뚫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은 범죄 현장이라기보다는 은신처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누구로부터 또는 무엇으로부터의 은신처일까요? 수사관들은 많은 작은 세부 사항을 발견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연필과 펜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서랍에는 낡은 서류, 약 몇 봉지, 성냥갑, 손전등이 있었습니다. 구석 선반에는 낡은 라디오 수신기와 배터리 더미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체계적이고 깔끔했으며 싸움이나 공황의 흔적이 없었습니다. 누군가 이곳에서 오랫동안 의식적으로 살았습니다. 범죄과학 수사관들이 증거 수집을 시작했을 때 방이 즉흥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환기는 기초 아래 좁은 통로를 통해 이루어졌고 단열은 제대로 되어 있었습니다. 입구는 주에 깊게 보지 않으면 전혀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위장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장소가 미리 계획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단계에서 수사팀은 아직 이 은신처가 노튼 가족과 관련이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의 모든 물건, 모든 것이 그들의 존재 흔적을 간직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벽, 책들 사이에 수사관은 어린이 그림을 발견했습니다. 단순한 선, 집, 태양, 이름이 적힌 4명의 인물.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은신처가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한때 사람들이 살았던 곳이었습니다. 범죄과학 수사관들은 샘플, 지문, 사진을 채취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저녁 연구소는 책상 위, 식기 위, 문손잡이 위의 지문이 노튼 가족 4명 모두의 것임을 확인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정말로 여기에 있었다는 직접적인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왜 여기에 있었는지는 여전히 불분명합니다. 자발적으로 이 지하에 있었는지 아니면 누군가 그들을 머물게 했는지 말입니다. 조사는 계속되었고 평범한 물건들 사이에서 범죄과학 수사관은 따로 놓여있는 통조림 캔 하나에 주목했습니다. 뚜껑에는
이전에 발견된 어떤 것과도 일치하지 않는 손가락 자국이 있었습니다. 이 지문은 미지의 인물에게 속한 것이었습니다. 수사팀에게 이것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제 은신처에 다른 누군가가 있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아직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5번째 사람, 그리고 바로 그가 가족이 어디로 사라졌고 왜 그들이 지하에 있었는지에 대한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수사는 새로운 방향을 얻었습니다. 이제 관심의 중심은 단순히 노튼 가족이 아니라 낡은 헛간 깊숙한 벙커의 캔에 자신의 흔적을 남긴 미지의 인물이었습니다. 벙커를 조사한 후 수사팀이 가장 먼저 한 일은 토지 구역이 누구의 소유인지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표준 절차입니다. 낡고 버려진 부동산이라도 지적돼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옥스퍼드 카운티 부서의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기록 보관소 정보를 요청했습니다. 간단한 형식적인 절차처럼 보였습니다. 이제 소유자의 이름이 나타나고 누가 이 헛간을 지었는지 분명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대답은 이상했습니다. 구역은 주인 없는 것으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마지막 기록은 2003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땅은 노스 트레일스 디벨롭먼트라는 회사 소유였는데 이 회사는 거의 20년 전에 파산했습니다. 그 후 여러 은행을 거쳤지만 최종 소유권을 등록한 은행은 없었습니다. 본질적으로, 법적으로 구역은 오랫동안 기록에서 누락되었습니다. 이것은 수사를 교착 상태에 빠뜨렸습니다. 대상에 공식적인 소유자가 없습니다. 즉, 등록 없이, 허가 없이, 증인 없이 누구나 이곳에 은신처를 지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록 보관소에는 건설, 판매 또는 헛간의 지적 번호에 대한 정보가 없습니다. 마치 저절로 생긴 것 같은 인상이었습니다. 수사관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돌아갑니다. 유일한 구체적인 단서는 아래에서 발견된 지문입니다. 그것은 긴급히 주 범죄 과학 데이터베이스로 검사를 위해 보내졌습니다. 만약 전과자이거나 오래된 사건의 용의자 중 한 명이라면 시스템은 일치하는 결과를 내놓을 것입니다. 2시간 후에 답이 왔습니다. 일치하는 것이 없습니다. 주 데이터베이스에서도 지역 간 데이터베이스에서도 지문은 깨끗했습니다. 그 지문의 주인은 어떤 사건에도 연루된 적이 없었고 체포된 적도 없었으며 수배 명단에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전문 범죄자라는 버전을 배제하지만 상황을 복잡하게 만듭니다. 미지의 인물은 디지털 흔적도 법적 흔적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요청 범위를 확대합니다. 이제 연방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합니다. 여기에는 정부 기관 직원, 군인, 공무원, 법집행관의 데이터가 포함됩니다. 일치할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만약을 위해 자동으로 수행됩니다. 하지만 일치하는 것이 발견됩니다. 요청을 보낸 후 몇 분 만에 모니터링 룸에 알림이 뜹니다. 일치 항목 발견됨. 시스템은 전체 이름, 생년월일, 근무지를 표시합니다. 화면에 한 남자의 사진이 나타납니다. 희끗희끗한 머리, 엄격한 시선, 다부진 자세. 그는 2014년에 은퇴한 전 연방보안관 프랭크 월터스였습니다. 경찰관들 눈앞에서 개인 파일이 열립니다. 길고 흠잡을 데 없는 경력, 23년간 복무했으며 수십 건의 증인 보호 및 도주자 체포 작전에 참여했습니다. 징계 조치 없이 훈장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근무 기간은 주 북부의 증인 보호 프로그램 코디네이터였습니다. 퇴직 후에는 럼퍼드에서 불과 40km 떨어진 벅필드라는 작은 마을에 정착했습니다. 이 발견은 수사를 새로운 국면으로 이끕니다. 처음으로 은신처와 관련된 실제 인물의 이름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가 누구였는지는 답보다 더 많은 질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평생 법과 안전을 위해 일했던 전 연방보안관, 그의 지문이 갑자기 사라진 노튼 가족이 있던 지하 공간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수사팀에게 이것은 충격이었습니다. 이것은 보통 이런 종류의 사건에서 만나는 프로필이 아니었습니다.
프랭크 월터스는 범죄자도 우연한 행인도 구역의 소유자도 아니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그의 존재는 논리적인 설명이 없었습니다. 이 단계에서 신속하게 행동하기로 결정합니다. 월터스에게 증인으로서 공식적인 신문 요청서가 발부됩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형사들이 벅필드로 향합니다. 그들의 목표는 전 보안관의 지문이 어떻게 벙커의 캔에 남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가 노튼 가족의 실종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밝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수사의 새로운 단계가 시작됩니다. 이제 모든 관심은 법의 충성을 맹세했지만 아마도 그 반대편에 서게 된 한 남자에게 집중될 것입니다. 형사들은 이른 아침 벅필드에 도착했습니다. 프랭크 월터스의 작은 집은 마을 외곽, 숲 벨트 뒤에 있었습니다. 소박한 주택, 깔끔한 마당, 차양 아래 낡은 차 2대. 월터스 자신은 마치 그들이 올 것을 알았다는 듯이 즉시 문을 열었습니다. 그는 불안한 기색 없이 차분해 보였습니다. 형사는 영장을 보여주고 즉시 은신처에서 발견된 깡통 사진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반응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월터스는 사진을 보고 고개를 끄덕이며 짧게 말했습니다. 네, 거기 있었습니다. 부인하려는 시도도 어떤 감정도 없었습니다. 그는 그 벙커를 방문했다는 것을 확인했지만 자세한 내용은 논의하지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것이 노튼 가족의 실종과 관련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그는 단지 말할 수 없습니다. 당신들 일이 아닙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형사들은 압박을 가하려 했습니다. 이것은 가능한 범죄에 관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월터스는 완전한 평정을 유지했습니다. 그는 낡은 연방 보안관 신분증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이 정보는 연방 증인 보호 프로그램에 관한 것입니다. 제가 말하는 모든 것은 국가 기밀에 관한 조항에 해당됩니다. 그 후 그는 침묵했습니다. 이것은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수사는 벽에 부딪혔습니다. 형식적으로 보안관은 아무것도 위반하지 않았습니다. 법은 실제로 그가 연방 수준의 작전과 관련된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도록 허용합니다. 하지만 한 가족 전체의 실종이라는 맥락에서 그의 침묵은 자백처럼 들렸습니다. 신문 후 그는 체포되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 근거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감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동안 수사팀은 어떤 작전에 관한 것인지 이해하기 위해 우회로를 찾고 있었습니다. 공식적인 데이터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확인할 수 있는 것, 즉 노튼 가족의 삶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경찰의 재정부서는 지난 6개월 동안의 가족은행 명세서를 분석했습니다. 처음 몇 주 동안은 모든 것이 평범해 보였습니다. 공과금 지불, 구매, 계좌 간 이체. 하지만 분석가는 전체 배경에서 벗어나는 거래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실종되기 정확히 한 달 전인 12월 12일 그들의 주 계좌에서 현금 5만 달러가 인출되었습니다. 그 후 계좌는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안정적이지만 사치스럽지 않은 소득을 가진 가족에게 이것은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영수증도 차용증도 없었고 아는 사람 중 누구도 그들이 돈을 인출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은행 카메라는 돈을 인출한 사람이 리처드 노튼 자신임을 기록했습니다. 그는 불안한 기색 없이 차분해 보였습니다. 인출은 크리스마스 일주일 전 한낮에 이루어졌습니다. 직원들은 이 자금이 어디로 갔는지 추적하려 했지만 다른 계좌에서의 구매나 이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돈은 말 그대로 사라졌습니다. 이것은 절도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거래는 계좌 소유자가 직접 수행했습니다. 모든 것은 노튼 가족이 미리 무언가를 준비하고 의식적으로 행동했다는 것을 나타냈습니다. 은신처 발견과 함께 이것은 상황을 근본적으로 바꾸었습니다. 이전에는 가족이 납치나 우발적인 범죄의 희생자가 되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이제 사실은 다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숨을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모든 데이터를 분석한 수사관은 3가지 핵심 요소를 연결했습니다. 비밀 벙커, 인출된 현금, 그리고 보안관의 지문.
이 항목들 중 어느 것도 단독으로는 일어난 일을 설명하지 못하지만 함께하면 일관된 그림을 만듭니다. 노튼 가족은 실종된 것이 아니라 보호 아래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것도 정부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 비공식적으로 절차를 벗어나서 말입니다. 납치에 대한 버전은 의미를 잃습니다. 모든 증거는 실종이 신중하게 계획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집은 갑작스러운 실종의 환상을 만들기 위해 의도적으로 남겨졌습니다. 돈은 자율성을 보장했고 벙커는 피난처를 제공했습니다. 수사팀은 새로운 가설을 씁니다. 노튼 가족은 자신들의 실종을 위장했다. 전 연방보안관이 그들을 도왔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밝혀내야 합니다. 그들이 누구로부터 도망쳤고 왜 시스템의 사람이 법을 어기고 한 가족 전체를 숨기기로 결정했는지 말입니다. 월터스와의 만남 후 수사관들은 규정에 따라 연방보안관청에 공식적인 요청을 보냈습니다. 내용은 간결했습니다. 은퇴 후 프랭크 월터스가 참여했을 수 있는 작전에 대한 정보 제공. 이것은 표준적인 절차이며 보통 며칠 내에 답변이 옵니다. 답변은 다음 날 바로 도착했지만 기대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편지에는 짧은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정보는 국가기밀과 관련하여 공개할 수 없습니다. 서명도 연락처도 없이 단지 도장만 찍혀 있었습니다. 이는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더 이상 압력을 가하려는 시도는 실패할 운명이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기밀 작전에 접근할 수 있었던 사람은 누구나 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가 사건에 연루되었다고 해도 주법 집행기관은 그를 실질적으로 신문할 수 없습니다. 형식적으로 보안관은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의 침묵은 자백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그는 자신이 한때 집행했던 규칙에 따라 행동합니다. 이것이 바로 법이 도구가 아니라 방패가 되는 경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사관들은 무력합니다. 그들 앞에는 모든 것을 알 수 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을 완전한 권리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문 후 그의 행동은 우려를 자아냅니다. 월터스는 경찰을 피하지도 숨지도 않지만 도시를 떠나지도 않습니다. 그는 같은 경로를 걷고 지역 상점에서 장을 보며 저녁에는 오랫동안 현관에 앉아 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수사팀은 그가 발각될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는 자신이 보호받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용의자의 행동이 아니라 모든 것이 통제해 있다고 믿는 사람의 행동에 더 가깝습니다. 공식적인 도구는 더 이상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형사들은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전환합니다. 월터스와 노튼 가족 사이의 모든 가능한 교차점을 꼼꼼하게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보험 데이터베이스, 세금 보고서, 전화회사, 심지어 항공편과 호텔 예약의 교차점까지 모든 것을 확인하지만 결과는 제로입니다. 단 하나의 일치도 없습니다. 지리조차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월터스와 노튼 가족은 다른 카운티에 살았고 그들의 경로는 교차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사업적 관계도 가족 관계도 없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전기를 다시 쓴 것처럼 시스템이 특별히 정리된 듯한 인상을 줍니다. 이것은 더 이상 우연이 아니라 잘 계획된 작업의 흔적입니다. 디지털 공간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분명해지자 형사는 옛날 방식으로 가기로 결정합니다. 현대적인 데이터베이스가 깨끗하다면 디지털 시대가 아직 도달하지 않은 곳에서 찾아야 합니다. 종이 기록 보관소에서 말입니다. 아무도 정보를 소급하여 편집하지 않은 낡은 서류철에서 말입니다. 그는 카운티 도서관으로 가서 마이크로필름과 누렇게 변한 신문이 여전히 보관되어 있는 열람실로 갑니다. 낡은 신문을 보며 시간이 훌쩍 지나갑니다. 경찰 보고서, 재판, 연대기. 대부분의 자료는 지루하고 사건과 관련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후 2002년도 서류철을 넘기다가 형사는 큰 헤드라인을 발견합니다. 리버스톤 그룹 재판, 주요 증인, 증언. 기사는 갈취와 문서 위조를 일삼던 조직 범죄 그룹에 대한 재판 과정을 설명합니다. 안전상의 이유로 신원이 공개되지 않은 증인,
보호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재판 사진, 법정의 그늘 속에서 한 남자가 보입니다. 바로 오늘 리처드 노튼으로 알려진 그 남자입니다. 단지 사진 아래 서명이 다릅니다. 존 밀러, 검찰 측 증인. 이 발견은 모든 것을 뒤집습니다. 럼퍼드의 평범한 엔지니어로 여겨졌던 가장이 한때 떠들썩한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당시 현역 연방 보안관으로 근무했던 프랭크 월터스가 증인, 보호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그의 보호를 담당했던 사람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들의 관계가 먼 과거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리고 가족의 실종은 납치도, 돈을 위한 위장도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실이 끊어지지 않은 오래된 이야기의 일부입니다. 사건은 주 수사 범위를 벗어나 연방 차원으로 넘어갑니다. 한때 종결되었다고 여겨졌던 모든 것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기록 보관소에서 발견된 오래된 신문 기사는 마침내 첫 번째 단서를 제공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리버스톤 사건의 증인은 범죄 조직의 지도부에 불리한 증언을 한 후 연방 보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의 위치는 공개되지 않았고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이름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사에는 증인의 담당자 이름도 언급되었는데 그는 프랭크 월터스라는 연방 보안관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은신처에서 지문이 발견된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평행하게 진행되던 두 수사 라인이 마침내 하나로 합쳐졌습니다. 공식적으로 이것은 리처드 노튼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자신이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의 진짜 이름은 달랐고 바로 그 이름이 오래된 형사사건 자료에 등장했습니다. 프로그램의 보호 아래 그는 새로운 신분을 얻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월터스가 왜 침묵했는지 분명해졌습니다. 그의 국가 기밀에 대한 언급은 증거를 숨기려는 시도가 아니라 법을 준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공식적인 허가 없이 프로그램 참가자의 신원을 공개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습니다. 은신처에서의 그의 지문, 가족이 가진 돈, 그리고 신중하게 계획된 실종까지. 노튼 가족은 법을 피해 숨은 것이 아니라 한때 자신들이 감옥에 보내는데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로부터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만약 국가가 그들을 보호했다면 왜 그들은 수년간 거주지를 바꾸지 않고 진짜 이름으로 실제 직업을 가지고 자신의 집에서 평범한 삶을 살았을까요? 이것은 보호 프로그램의 모든 규약에 위배됩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보통 몇 년마다 이사하고 흔적을 남기지 않습니다. 수사관들은 새로운 요청을 보냅니다. 이제 이름이 아니라 오래된 사건 번호로 이 코드를 통해 그들은 법무부의 통제해 보관된 연방 프로그램의 내부 기록 보관소에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거기에는 노튼이라는 성으로 숨어있던 가족이 10년 전에 자발적으로 프로그램을 떠났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서명은 그들 자신의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보호를 거부하고 스스로 살기로 결정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년간 다른 이름으로 끊임없는 이사와 제한 속에서 살다가 그들은 평범한 삶을 선택했습니다. 아마도 위험이 사라졌다고 희망했을 것입니다. 리버스톤 사건의 모든 관련자들은 그 당시 이미 장기 복역 중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들의 행동 논리가 이해됩니다. 그들은 집을 사고 살림을 꾸리고 아이들은 학교에 갔고 리처드는 안정적인 직장을 구했습니다. 모든 것이 평범해 보였지만 이것은 단지 자기 방어의 한 형태였습니다. 그들은 울타리 뒤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 속에 숨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냥 눈에 띄지 않게 되기로 한 것입니다. 이 삶은 거의 10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오래된 두려움이 돌아올 때까지. 형사들은 리버스톤 사건으로 한때 수감되었던 사람들의 날짜와 이름을 확인합니다. 대부분은 여전히 감옥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룹의 리더 15년형을 선고받은 로렌스 데일이라는 남자는 모범수로 가석방되었습니다. 석방 날짜는 2016년 10월이었습니다. 노튼 가족이 실종되기 정확히 2달 전이었습니다. 우연은 배제되었습니다. 법정 자료에서 그는 존 밀러,
즉 현재의 노튼이 증언한 주요 인물로 언급되었습니다. 바로 그의 증언이 당시 결정적이었습니다. 이제 도주의 동기는 분명합니다. 데일의 석방 소식을 알게 된 가족은 자신들의 과거가 다시 찾아왔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에게 남은 것은 하나, 도망치는 것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국가의 보호 아래가 아니라 시스템의 지원 없이 스스로 말입니다. 그들은 돈을 모으고 은신처를 준비하고 사라졌습니다. 이 버전은 마침내 모든 것을 설명합니다. 비밀 벙커, 인출된 현금, 보안관의 참여. 그들의 실제 역사를 알고 있던 월터스는 모든 규약을 어기면서 그들이 떠나는 것을 도왔습니다. 그는 공식적인 프로그램이 더 이상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이해했고 규칙 밖에서 행동하기로 선택했습니다. 수사팀은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합니다. 노튼 가족은 상상 속의 위협이 아니라 실제 위협으로부터 도망쳤다. 15년 전에 이미 마주했던 바로 그 위협으로부터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의 실종 원인이 밝혀졌으니 가장 중요한 것을 알아내야 합니다. 그들이 도망친 자들에게 발견되기 전에 숨는 데 성공했는지 말입니다. 형사들이 프랭크 월터스에게 돌아갔을 때 분위기는 이미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조심스러운 암시나 법적 표현으로 장난치지 않았습니다. 그의 앞 테이블에는 오래된 신문 스크랩이 놓여 있었는데 마치 물적 증거처럼 깔끔하게 라미네이팅 되어 있었습니다. 기사 중앙에는 그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옆에는 그가 한때 보호했던 다른 성을 가진 젊은 남자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대화를 불가피하게 만들었습니다. 보안관은 사진을 보고 그리고 나서 형사에게 눈을 들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번에는 짜증도 대화를 피하려는 시도도 없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숨길 것이 없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보호 대상자 자신이 프로그램을 떠나 사실상 자신을 드러냈다면 국가 기밀은 효력을 잃습니다. 몇 초간의 침묵 후 그는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아는 것을 말씀드리죠. 신문은 거의 학문적으로 차분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압박이나 위협 없이. 월터스는 규약에 익숙한 사람처럼 명확하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확인했습니다. 네, 그는 존 밀러, 즉 미래의 리처드 노튼의 담당자였습니다. 재판 후 밀러와 그의 가족은 다른 주로 이송되었고 새로운 서류와 주택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프로그램을 떠나기로 결정할 때까지 몇 년 동안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그들과의 연락이 끊겼습니다. 지난 가을까지 말입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밀러 자신이 거의 10년 만에 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는 긴장되어 있었고 평소에 차분함이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증언했던 사람이 석방되었고 아마도 그가 누구인지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누군가 감시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사소한 것들을 통해요. 응답 없는 전화, 매일 저녁 근처에 서 있는 차 같은 것들 말이죠. 라고 월터스는 이야기했습니다. 그 전화 이후 그들은 직접 만났습니다. 보안관의 말에 따르면 밀러는 연방보호 아래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대신 프로그램 실패 시를 대비해 만들어진 오래된 대피 계획에 남은 것을 이용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바로 그 벙커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월터스의 말에 따르면 벙커는 밀러가 아직 보호를 받고 있던 2005년에 설치되었습니다. 그것은 장기 은신처 규약에 따라 지어졌습니다. 즉, 주 거주지가 노출될 경우를 대비한 예비 지점이었습니다. 프로그램이 종료된 후 그곳은 버려졌고 그들 두 사람 외에는 아무도 그 존재를 알지 못했습니다. 월터스는 자신이 법의 대리인이 아니라 친구로서 가족이 은신처를 준비하는 것을 도왔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는 모든 공식적인 절차를 위반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했지만 인간적으로 행동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남는다면 그들은 그냥 사라질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이 유일한 탈출구였습니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형사들은 모든 것을 기록합니다. 그의 증언은 논리적이며 이미 발견된 증거들과 일치합니다. 벙커의 지문, 돈, 실종, 모든 것이 하나의 일관된 이야기로 맞춰집니다. 하지만 피할 수 없는 질문이 남습니다. 만약 월터스가 그들이 숨는 것을 도왔다면 그는 그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을까요? 그는 이 질문을 예상했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는 이사 후 그들이 전화와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합니다. 연락은 디지털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휴대용 송신기를 통해 무선 채널로만 유지했습니다. 그는 며칠에 한 번씩 그들과 연락을 취했고 식료품을 전달하고 상황을 알려주었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주일 전 가족이 공식적으로 실종자로 선언된 바로 그날 라디오는 그냥 침묵했습니다. 신호도 잡음도 없이 완전한 정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배터리가 방전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비장치로 연락을 시도했지만 역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 헛간으로 갔습니다. 해치는 닫혀 있었습니다. 강제 침입의 흔적은 없었지만 안에는 이미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이것을 경찰에 신고했지만 그들이 다른 은신처로 옮겼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는 확신하지 못합니다. 그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피로가 스쳐 지나갑니다. 그는 그들이 살아있는지 아니면 그냥 더 깊숙한 지하로 들어갔는지 모른다고 말합니다. 수사팀은 증언을 기록합니다. 이제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가족은 정말로 구원을 받고 있었고 누군가 또는 무언가가 그들을 다시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이번에는 경험 많은 보안관조차도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결말에 다다른 것 같았던 이야기가 갑자기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이제 수사는 사실과 문서를 넘어섭니다. 이미 2번이나 찾지 못한 사람들을 찾는 작업이 시작됩니다. 보안관을 신문한 후 수사관들은 벙커로 돌아갑니다. 이번에는 단순히 장소를 둘러보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층층이 분해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치 모든 긁힌 자국이 문서가 될 수 있는 기록 보관소처럼 말입니다. 이제 그들은 가족이 미리 도주를 준비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초기 조사는 피상적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이전에는 중요하지 않게 여겨졌던 세부 사항들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밖은 여전히 조용합니다. 해치는 닫혀 있고 자물쇠는 온전합니다. 안은 정적과 흙 냄새가 납니다. 범죄 과학 수사관들은 처음부터 다시 작업을 시작합니다. 바닥, 벽, 환기구, 상자, 베개, 심지어 책 표지까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갈수록 공격이 없었다는 것이 더 분명해집니다. 싸운 흔적도 서두른 흔적도 없습니다. 식기는 깔끔하게 쌓여 있고 선반에는 음식이 있으며 심지어 무선 송신기는 콘센트에서 뽑힌 것이 아니라 꺼져 있습니다. 모든 지문은 가족 구성원과 월터스의 것뿐입니다. 다른 사람의 발자국은 전혀 없습니다. 바닥에 먼지조차도 마치 떠난 후에 아무도 들어오지 않은 것처럼 평평하게 놓여 있습니다. 이 완벽한 그림은 이전의 가설을 무너뜨립니다. 이곳에 아무도 침입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악당도 문을 부수지 않았습니다. 일어난 모든 일은 그들 자신의 행동의 결과입니다. 가족은 스스로 의식적으로 차분하게 공황 없이 떠났습니다. 무정의에서의 그들의 침묵은 위험의 신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질문이 남습니다. 그들은 그 후에 어디로 갔을까요? 마치 공기 중으로 사라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떤 신중하게 계획된 도주에도 경로가 있습니다. 그 흔적을 찾기만 하면 됩니다. 조사가 거의 끝났을 때 범죄 과학 수사관 중 한 명인 데이비스라는 선임 기술자가 첫 조사 때 고정된 것으로 간주했던 침대 옆 널빤지를 들어 올리기로 결정합니다. 그 아래에는 먼지, 약간의 쓰레기, 그리고 반짝이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통신에 분명히 사용되었던 작은 휴대용 무정이입니다. 이전에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금속 케이스 안에 들어있어 탐지기로부터 보호받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노트가 있습니다. 닳고 책등이 구겨졌으며 페이지가 군데군데 구겨져 있어 자주 손에 쥐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안에는 텍스트가 없습니다. 단지 숫자, 호출 부호 세트, 그리고 지리좌표와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글씨는 고르고 명확합니다. 기록으로 보아 이것은 무작위 숫자가 아니라 무선 주파수와 제어점의 순서입니다. 수사관은 눈을 들어 올립니다. 말없이 모든 것이 분명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록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침입니다. 경로 지도입니다. 그들 자신의 내비게이터입니다. 범죄 과학 수사관들은 즉시 좌표를 확인합니다. 첫 번째 줄에는 도시 외곽의 특정 지점을 가리키는 순서가 있습니다. 데이터를 전자지도에 입력하자 화면에 한 장소가 나타납니다. 북쪽으로 50마일 떨어진 버려진 비행장입니다. 이 비행장은 오랫동안 운영되지 않았습니다. 90년대부터는 개인 비행에만 사용되었고 마지막 항공기 이동 기록은 10년 이상 전의 것입니다. 하지만 위성 사진을 보면 활주로는 풀이 제거되어 있고 경납고 중 하나의 지붕은 최근에 교체되었습니다. 즉, 장소가 완전히 버려진 것은 아닙니다. 수사팀은 명백한 결론을 내립니다. 벙커는 단지 경유지였습니다. 1단계였습니다. 진짜 도주는 그곳을 떠난 후에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것은 가족이 무선 통신과 은신처에서 운송까지 여러 단계로 작전을 준비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정말로 멀리 갔을 수 있습니다. 이제 분명합니다. 이전까지 혼란스러워 보였던 모든 것, 즉 돈, 보안관과의 연락, 흔적 없는 실종은 신중하게 계산된 것이었습니다. 모든 단계가 미리 계획되었습니다. 그리고 좌표가 비행장을 가리킨다면 아마도 바로 그곳에서 그들의 새로운 흔적이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상황의 희생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실종의 설계자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더 이상 도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평생을 두려움 속에서 살아온 사람이 자신을 보호해야 했던 사람들보다 더 잘 숨는 법을 배운 이야기입니다. 수사는 새로운 단계에 들어갑니다. 이제 형사들은 그곳으로 가야 합니다. 노튼 가족이 이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지기 전에 마지막 흔적이 남아 있을지도 모르는 비행장으로 말입니다. 수사관들은 북쪽으로 50마일 떨어진 옥스퍼드 카운티의 낡은 비행장으로 출발합니다. 그곳은 오랫동안 폐쇄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한때 농부들이 비료를 운반하는 데 사용했고 그 후 몇 년 동안 개인 조종사들이 훈련했으며 그 다음에는 완전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입구에는 녹슨 차당이, 찢어진 간판, 그리고 출입 금지라는 희미한 글자가 적힌 낡은 표지판이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들이 차에서 내리자마자 최근에 누군가 여기에 있었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길가의 눈은 짓밟혀 있었고 바퀴 자국은 경납고까지 곧장 이어져 있었습니다. 바로 입구에는 사슬이 문짝에 깔끔하게 걸쳐져 있었습니다. 최근에 잠갔지만 카라비너는 녹슨 흔적 없이 깨끗했습니다. 바람은 먼지와 종이 조각을 날렸지만 활주로는 이상하게 잘 관리되어 보였습니다. 마치 최근에 청소한 것처럼 말입니다. 범죄 과학 수사관들이 더 안으로 들어가자 착륙 장치 자국을 발견합니다. 멀리까지 이어지는 두 개의 평행한 줄. 새롭고 얕습니다. 눈이 다시 덮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누군가 정말로 이륙했습니다. 항공 전문가는 특징적인 자국을 발견합니다. 작은 보폭, 좁은 궤도, 경량 단발 비행기의 전형적인 형태입니다. 모든 것이 이륙이 비공식적이었음을 나타냅니다. 불빛도 신호도 없이 아무도 동반하지 않았습니다. 수사관들은 가장 가까운 주민들과 연락합니다. 그들은 몇 명 되지 않습니다. 이웃에 사는 낡은 정비공과 고속도로 옆 24시간 식당에서 일하는 여성, 그리고 두 사람 모두 똑같은 말을 합니다. 약 2주일 전 늦은 밤에 그들은 엔진 소리를 들었습니다.
짧고 고르며 대형 엔진의 특징적인 소리가 없었습니다. 즉 소형 비행기였습니다. 정비공은 멀리서 불빛을 보았다고 주장합니다. 마치 누군가 이륙하는 것 같았지만 무선 연락은 없었어요. 시간상으로 이것은 가족이 벙커에서 사라진 날과 일치합니다. 수사팀은 마침내 물리적인 확인을 얻습니다. 그들은 은신처를 걸어서가 아니라 비행기로 떠났습니다. 새로운 단계가 시작됩니다. 모든 항공 경로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관제 서비스, 기록 보관소, 개인 비행 데이터베이스에 요청이 보내집니다. 하지만 모든 곳에서 동일한 답변이 돌아옵니다. 그런 비행은 없었습니다. 어떤 관제탑도 이륙을 기록하지 않았고 비행기의 트랜스폰더는 꺼져 있었으며 비행 계획은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한 가지를 의미합니다. 비행은 불법이었습니다. 추적할 수 없도록 모든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투명성은 불가능합니다. 모든 비행기는 적어도 레이더 필드의 경계에 흔적을 남깁니다. 국경 감시 전문가 중 한 명이 야간 레이더 기록을 발견합니다. 바로 그날 새벽 3시경 세인트 존강 상공에 약한 표시가 나타납니다. 북동쪽으로 향하는 미확인 항공기입니다. 몇 분 후 캐나다 국경을 넘습니다. 국경 수비대는 목표를 식별하려 했지만 트랜스폰더는 꺼져 있었고 비행 고도는 거의 나무 높이 수준으로 최소였습니다. 국경을 넘은 후 표시는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비행 방향은 착륙 장치 자국이 발견된 비행장의 경로와 일치합니다. 이제 수사팀은 구체적인 단서를 얻습니다. 캐나다에 공식적인 요청이 보내집니다. 정확한 시간, 좌표, 그리고 추정되는 항공기 유형과 함께 말입니다. 이틀 후에 답변이 옵니다. 캐나다 경찰은 그날 밤 그들의 지역 당국이 뉴브런즈윅 주에 버려진 개인 활주로에 경량 비행기가 착륙한 것을 기록했다고 확인합니다. 당국은 일주일 후 조종사가 개인 수집객에 차를 팔려고 할 때 그를 찾아냈습니다. 조종사의 이름은 스티븐 헤이스 전직군 조종사로 규율 위반으로 해고되었습니다. 신문에서 그는 즉시 주문에 따라 비행했다고 자백합니다. 그는 제3자를 통해 고용되었고 거액의 돈을 약속받았으며 완전한 익명성을 요구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는 비행장의 좌표, 정확한 이륙 시간, 그리고 항법 장치를 켜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기내에는 4명의 승객이 있었습니다. 남자, 여자, 그리고 더 젊은 2사람. 모두 간단하게 옷을 입었고 서류는 없었지만 도망자라기보다는 침착해 보였습니다. 오히려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는 사람들 같았습니다. 그들은 현금으로 지불했습니다. 조종사는 여자가 가장 차분하게 행동했다고 기억합니다. 그녀는 낡은 배낭을 손에 들고 계속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캐나다에 착륙한 후 그들은 활주로에서 이미 기다리고 있던 픽업 트럭으로 재빨리 옮겨 타고 숲 쪽으로 떠났습니다. 그는 더 이상 그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노튼 가족은 정말로 나라를 떠났습니다. 그들의 도주는 절망적인 돌진이 아니라 냉철하고 계획된 작전이었습니다. 그들의 실종의 모든 요소, 즉 무선 통신, 벙커, 돈, 비행장은 하나의 사슬의 고리였습니다. 수사는 공식적으로 결과와 함께 종결 상태를 받습니다. 하지만 수사관들에게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모든 신중하게 계획된 도주 계획 뒤에는 두려움뿐만 아니라 사람이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하게 만드는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노튼 가족의 과거를 더 깊이 파고들수록 그들이 도망쳤던 어둠이 전혀 뒤에 남지 않았다는 것을 더 명확하게 이해하게 됩니다. 캐나다로의 비행이 확인된 후 사건은 공식적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오래된 적들로부터 숨어있던 가족이 법을 어기지 않고 국경을 넘어 도망치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사건에 참여한 변호사들은 서둘러 자료를 종결하지 않았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사건 종결 도장을 찍기에는 너무 많은 세부 사항이 드러났습니다. 연방분석가팀은 주요 질문부터 시작했습니다.
노튼 가족이나 보안관 프랭크 월터스의 행동이 범죄였는가? 형식적으로는 아닙니다. 그들은 아무도 속이지 않았고 국가에 해를 끼치지도 않았으며 국경을 넘지도 않았습니다. 불법 비행을 이용한 것조차도 형사 조항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이 이 비행에 참여했다는 사실을 법정에서 증명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본질적으로 이것은 범죄 없는 도주였습니다. 하지만 수사팀이 수집한 문서 중에는 변호사들이 특히 주목한 보고서가 하나 있었습니다. 조직 범죄 부서의 오래된 보고서였습니다. 거기에는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이 된 사람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10년 전 리처드 노튼이 증언했던 바로 그 조직의 리더 말입니다. 그리고 분석가들을 불안하게 만든 것은 가족이 실종되기 몇 달 전부터 이 사람이 옛 연락처를 적극적으로 사들이고 관계를 복원하며 재판 후 사라진 전 조직원 중 한 명을 찾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감시 데이터에 따르면 그는 위장인물, 유령 회사를 통해 때로는 직접적인 위협을 통해 전 증인 보호 프로그램 직원들과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모든 것은 그가 과거와 타협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는 돈이나 권력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복수뿐이었습니다. 이 순간부터 사건은 가족 드라마에서 연방 차원의 사건으로 변모합니다. 자료는 FBI로 이송됩니다. 지방 검찰청 회의에서 석방된 두목에 대한 감시를 재개하기로 결정합니다. 이 결정은 언론 발표 없이, 언론 통보 없이 조용히 내려집니다. 아무도 그가 다시 감시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아서는 안 됩니다. FBI는 국내 정보 부서를 투입합니다. 대상에 대한 외부 감시가 설치되고 이동, 통화, 이메일, 회의가 추적됩니다. 처음 몇 주 동안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깨끗합니다. 그는 법을 준수하는 시민처럼 행동하고 조용한 외곽 집에 살며 저녁에는 개와 산책합니다. 하지만 그 후 첫 번째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의 주변에 오래된 지인들이 나타납니다. 2명의 전 공범이 다른 주에서 와서 근처에 숙소를 구합니다. 수사관들은 회의를 기록합니다. 남자들은 주차장, 카페에서 무언가를 논의하고 그 후 한 명이 위장 인물 명의로 등록된 창고가 있는 도시 외곽으로 차를 몰고 나갑니다. 이 창고를 확인한 결과 이상한 세부 사항이 드러납니다. 새로운 무정의, 낡은 지도, 그리고 보안관 월터스의 차 번호가 포함된 자동차 번호 목록. 이것은 전환점이 됩니다. FBI는 위협이 단지 가능성이 아니라 실제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노튼은 괜히 도망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숨어있던 사람들은 정말로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대규모 작전이 시작됩니다. 고속도로에서 교통검사를 가장하여 공범 중 한 명을 체포합니다. 수색 중 암호화된 메시지가 담긴 휴대전화를 발견합니다. 해독 결과 그들의 목표가 북쪽으로 떠난 증인이었음이 확인됩니다. 그들은 개인 비행을 통한 경로를 찾고 있었고 노튼이 나라를 떠나는 것을 누가 도왔는지 알아내려 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추측이 아니라 신중하게 계획되고 조율된 복수 계획입니다.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FBI는 두목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습니다. 그는 3월 중순에 체포됩니다. 그는 저항하지 않지만 그의 얼굴에는 모든 것을 이해하는 사람의 표정이 있습니다. 그에게는 서류와 이름 목록이 발견됩니다. 그 중에는 리처드 노튼이라는 성이 있습니다. 신문에서 그는 거의 내내 침묵합니다. 그는 단 한마디만 합니다. 그가 당신들이 찾는 곳에 있다고 생각하나요? 그 후 다시 침묵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증거가 있습니다. 서신, 협상 기록, 전 조직원과의 접촉, 검찰은 가석방 조건 위반 및 범죄 공모 준비 혐의로 기소합니다. 그는 구금됩니다. 이 사건을 처음부터 맡았던 수사관들은 마침내 안도감을 느낍니다. 10년 동안 가족을 공포에 떨게 했던 위협의 원인이 무력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결말은 승리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결말의 느낌을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시간 동안 노튼 가족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전화도
편지도 위험이 사라졌다는 것을 안다는 암시도 없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이것을 영원히 알지 못할 것입니다. 아니면 돌아오지 않기를 선택했을 수도 있습니다. 수사팀에게 이것은 작전의 끝입니다. 이 이야기를 아는 사람들에게는 때로는 구원이 무죄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제때 사라지는 것임을 상기시켜 줍니다. 수사가 이미 종결된 것으로 간주되었을 때 분석가 중 한 명이 벙커에서 발견된 노트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때는 단순히 제 주파수와 좌표 목록처럼 보였지만 이제 도주의 전체 경로가 알려지면서 이 기록의 의미는 훨씬 더 넓어졌습니다. 사이버 보안 부서의 전문가들이 노트를 다시 분석하기 위해 가져갔고 첫 조사 때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던 것을 발견했습니다. 줄 사이, 페이지 경계에 미세한 기호들이 보였습니다. 마치 연필 자국 같았지만 텍스트로 인식하기에는 너무 작았습니다. 현미경으로 확대하자 이것은 우연한 흔적이 아니라 암호화된 식별자라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그 구조는 블록체인의 지갑 주소를 연상시켰습니다. 숫자와 문자가 고유한 순서로 조합되어 있었습니다. 키를 알아야만 해독할 수 있었습니다. 사흘간의 작업 끝에 전문가들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 코드들은 법집행기관 사이에서 화이트 라인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다크넷에 폐쇄된 서버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이 불법 네트워크를 통해 위조 서류, 운송 수단 또는 이 경우처럼 새로운 사암 등 원하는 모든 것을 살 수 있었습니다. 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조회 결과 노튼 가족은 실종 한 달 전에 거액의 이체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확히 $50,000. 가족의 계좌에서 사라진 바로 그 금액이었습니다. 지불은 신딕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는 사람의 지갑으로 들어갔는데 그는 실종을 조직하는 데 전문화된 지하 시스템의 중개인 중 한 명이었습니다. 이제 퍼즐의 모든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이 돈은 만약을 대비한 것이 아니라 도주를 돕는 대가로 지불된 것이었습니다. 물류, 위조 서류, 경로, 무선 채널, 그리고 아마도 조종사와의 연락 자체까지 말입니다. 금액은 이 조직이 새로운 신분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데 부과하는 평균 요금과 완전히 일치했습니다. 수사관들은 가족이 혼자 행동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들에게는 계획, 컨설턴트, 그리고 보호가 있었습니다. 무선 통신에서 암호화된 좌표까지 모든 것이 그들이 전문가의 서비스를 이용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전에는 절망적인 생존 시도로 보였던 것이 이제는 냉철하게 계획된 작전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가장 흥미로운 사실은 나중에 캐나다 경찰이 이미 FBI 요원들과 함께 조종사를 다시 신문했을 때 드러납니다. 그의 이야기는 마지막 세부 사항의 열쇠가 됩니다. 그는 주문을 직접 받은 것이 아니라 암호화된 채팅을 통해 받았다고 설명합니다. 통신은 일회용 채널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각 메시지는 읽은 후 1분 만에 사라졌습니다. 지불은 암호화폐로 이루어졌습니다. 금액은 정확했고 반올림 없이 어떤 은행과도 연결되지 않은 익명의 지갑에서 미리 이체되었습니다. 승객들의 서류를 받는지 묻는 질문에 조종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극도로 조직적으로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 자신의 비행기가 무엇인지, 그리고 무선 신호를 어떻게 끄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들이 이것을 처음 해보는 것이 아니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착륙 후 그는 두 번째 금액의 이체를 기다렸지만 그것은 6개의 프록시 서비스를 통해 등록된 다른 지갑에서 왔습니다. 즉, 누군가 주문자를 추적하려 해도 기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모든 흔적이 파괴되었습니다. 이 증언들은 우연성에 대한 버전의 마지막 못을 박습니다. 노튼 가족의 도주는 공황도, 충동적인 결정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복잡하고 다층적인 작전이었으며 각 단계는 거짓 흔적과 떠나는 시간을 포함하여 미리 계산되었습니다. FBI가 준비한 최종 보고서는 가족이 노튼이 특수기관과 협력하던 시절에 얻은 지식을 활용했다고 강조합니다. 그의 위장 근무 경험, 비밀 활동 기술, 증인 보호 절차에 대한 이해,
이 모든 것을 그는 이제 자신을 위해 적용했습니다. 그는 정보를 숨기는 방법, 신분을 바꾸는 방법, 더 이상 아무도 찾을 수 없도록 사라지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상황의 희생자에서 자신의 구원의 작가가 되었습니다. 그 후에 발견된 모든 증거는 이것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노트, 암호화폐, 아이체, 네트워크를 통한 조정, 모든 것이 하나의 완벽하게 구축된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수사관들이 최종 파일을 닫을 때 모두는 우연이 아니라 지성과 규율 덕분에 시스템 밖에서 존재할 수 있게 된 사람들의 삶을 엿볼 수 있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그냥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한때 사냥을 경험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과거를 지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어디에 있든 한 가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실종이 사람이 어떻게 자신의 투명성을 구축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가장 순수한 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자회견은 오전 9시에 시작되었습니다. 거리에는 이미 기자들이 몰려들었고 촬영팀이 대기하고 있었으며 누군가는 시청 안으로 들어가려 했고 누군가는 그냥 옆에 서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도시의 모든 아침이 이 말을 기다리며 멈춘 것 같았습니다. 마치 한 가족의 운명이 갑자기 더 큰 무언가의 상징이 된 것처럼 말입니다. 모두가 느끼지만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비밀. 경찰서장이 마이크 앞으로 나왔을 때 홀은 즉시 조용해졌습니다. 스포트라이트가 그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피곤하고 긴장된, 마치 잠을 너무 못 잔 사람 같았습니다. 그는 감정 없이 변호사들이 미리 모든 단어를 검토한 것처럼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수사는 종결되었습니다. 노튼 가족은 발견되었습니다. 모두 살아 있습니다. 그들은 안전하며 의료 지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말을 한 후 그는 잠시 멈추었는데 마치 사람들이 들은 것을 이해할 시간을 주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잠시의 멈춤은 안도감을 가져다 주지 않았습니다. 공기 중에는 당혹감이 감돌았습니다. 모두가 그 표현이 너무 일반적이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찾았는지, 어떤 상태인지에 대한 세부 사항이나 힌트는 전혀 없었습니다. 기자 중 한 명이 일어나 손을 들었습니다. 주 내에서인지 아니면 주 밖에서인지라는 질문을 할 수 있나요? 답변은 간결했습니다. 노코멘트. 또 다른 기자가 왜 사건이 기밀로 분류되었는지 물으려 했지만 대변인은 수사가 연방 이익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라고 날카롭게 말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이 침묵이 가장 큰 소리였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것이 알아야 할 모든 것을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한때 시스템에서 도망쳤던 사람들이 이제는 바로 그 시스템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다시 지워졌고 그들의 위치는 이 사건을 처음부터 담당했던 사람들조차 알지 못합니다. 대중에게 그들은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도망자가 아니라 국가가 더 이상 세상에 내놓지 않기로 결정한 사람들로서 말입니다. 홀이 비었을 때 기자 중 한 명이 경찰서장이 정문이 아닌 옆문으로 나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승리감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피로감이 있었습니다. 진실이 항상 말해져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오는 그런 피로감. 한편 연방보안관청에서는 조용한 내부조사가 시작됩니다. 그것은 떠들썩한 헤드라인도 카메라도 없이 진행됩니다. 위원회 테이블 위에는 프랭크 월터스의 개인 파일이 놓여 있습니다. 사진, 근무 날짜, 훈장, 모든 것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는 비공개 회의에 소환됩니다. 방은 작고 창문이 없습니다. 제복을 입은 3명, 법무부 대표 1명, 기록관 1명. 모든 것이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진행됩니다. 프랭크는 차분하게 들어와 앉고 시선을 피하지 않습니다. 위원장의 질문에 연방 규약을 위반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지 묻자 그는 인지합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 덧붙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반복된다면 똑같이 행동했을 것입니다. 그는
도전적이거나 과장된 태도 없이 말합니다. 단지 사실을 진술할 뿐입니다. 그의 행동은 변명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위원회는 모든 것을 조목조목 검토합니다. 노튼 가족과의 접촉은 위반, 은신처 준비 도움은 위반, 공무용 장비의 불법 사용은 위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위원 중 누구도 그를 범죄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회의 분위기는 이상합니다. 마치 모두가 형식적으로는 그가 유죄이지만 본질적으로는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일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양심에 따라 행동했다는 것을. 결정은 사흘째 되는 날 내려집니다. 내용은 건조하고 거의 생기가 없습니다. 직무권한 남용 및 절차 윤리 위반으로 프랭크 월터스는 연금을 유지한 채 직위에서 해제됩니다. 그에게는 조기 퇴직 권리와 공개적인 발언에 참여하지 않을 기회가 주어집니다. 즉, 형식적으로는 처벌받았지만 본질적으로는 명예롭게 놓아준 것입니다. 그가 건물을 나왔을 때 몇몇 기자들이 그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침묵합니다. 단지 짧은 제스처 하나, 울타리 뒤에 서서 질문을 외치지 않는 사람들에게 감사하다는 뜻의 가벼운 끄덕임. 그 후 그는 차 타서 떠납니다. 더 이상 직장에서도 도시에서도 그를 볼 수 없었습니다. 거의 동시에 연방 뉴스에는 또 다른 짧은 기사가 실립니다. 떠들썩한 헤드라인 없이 말입니다. 갈취 및 부패 사건으로 이전에 복역했던 전 범죄 조직의 리더가 체포되었습니다. 보도에서는 체포 원인이 병행 수사 과정에서 얻은 정보라고 언급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없지만 이 이야기를 지켜본 모든 사람들은 이 정보가 어디서 왔는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일반 대중에게 이것은 경찰의 또 다른 성공입니다. 아는 사람들에게는 신호입니다. 오래된 관계는 끊어졌습니다. 오래된 빚은 청산되었습니다. 범죄 세계는 경고를 받습니다. 한때 그들의 침묵의 규약을 어겼던 사람은 이제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그를 찾으려는 어떤 시도도 새로운 손실로 이어질 뿐입니다.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관들 사이에서는 나중에 기자들이 반복하는 말이 돌았습니다. 노트는 두 번째로 사라졌다. 그리고 이번에는 영원히. 아이러니한 점은 처음에는 범죄처럼 보였던 그의 도주가 구원의 형태였고 법 위반이 인간성의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폭발이나 절정이 아니라 침묵으로 끝납니다. 이야기는 공식적인 표현과 비밀 기록 보관소 속으로 사라집니다. 경찰은 논평하지 않고 보안관들은 침묵을 지키며 연방 데이터베이스는 기밀 표시가 붙은 회색 줄로 채워집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지켜본 사람들에게는 그것은 범죄에 대한 전설이 아니라 두려움으로부터 너무 멀리 떠나서 이제는 진실조차 그들을 따라잡을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전설로 남습니다. 수사관들이 모든 사건의 연대기를 재구성하려고 했을 때 이것이 우발적인 도주도 공황 상태도 아니었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모든 것은 암호명 작전처럼 미리 짜인 계획에 따라 진행되었습니다. 모든 행동에는 시간적 지점이 있었고 모든 결정에는 논리적인 목표가 있었습니다. 누군가 그들의 도주를 옆에서 지켜봤다면 그것은 혼란스러운 도주가 아니라 정보기관의 정밀한 작업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위협이었습니다. 노튼이 한때 자신의 옛 이름을 잃게 만든 사람이 연방교도소에서 출소한 날, 그는 1시간도 지체하지 않고 그가 비상 프로토콜이라고 부르던 것을 활성화했습니다. 그의 전화기에는 이름 없는 연락처 기록이 숨겨져 있었는데 단지 짧은 무선 주파수 파동 기호뿐이었습니다. 이것은 보안관 월터스와의 통신 채널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노트는 한 단어를 전달했습니다. A단계, 그것은 상황이 통제 불능 상태가 되었고 대피 계획이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준비와 허위 정보였습니다. 이웃들이 가족이 평범한 삶을 사는 것을 보는 동안 집 안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해 계좌에서 돈은 여러 번에 걸쳐 인출되었습니다. 현금은 진공포장 봉지에 담겼고
물건들은 분류되었으며 서류들은 파기되었습니다. 동시에 대중에게는 거짓 흔적이 만들어졌습니다. 미납된 청구서, 갑작스러운 결근, 남겨진 개인 물품, 혼란의 흔적, 모든 것이 마치 한순간에 무언가 끊어진 것처럼 갑작스러운 실종처럼 보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의도된 것이었습니다. 경찰, 이웃, 그리고 언론이 가족이 갑자기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고 믿게 만드는 것. 사실 그날 밤 그들의 집이 처음 뉴스 속보에 등장했을 때 그들은 이미 지하에 있었습니다. 미리 지어지고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춘 벙커에서 말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단계, 즉 은신이었습니다. 벙커는 그들의 부지에서 약 1.5km 떨어진 한때 지질 조사가 이루어졌던 낡은 채석장 부지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입구는 멀리서 보면 헛간처럼 보이는 작은 건물로 위장되어 있었습니다. 내부에는 환기시설, 자가 발전 시스템, 통신 장비, 그리고 한 달 분량의 통조림 창고까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그들은 세상이 다시 자신들에게 등을 돌릴 순간을 예감한 듯이 수년간 준비해 왔습니다. 이곳에서부터 네 번째 단계인 조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벙커에서 그들은 나중에 침대 밑에서 발견된 바로 그 무정의를 통해 지하 네트워크 화이트 라인과 연락을 취했습니다. 소통은 군인들처럼 짧은 문구와 코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은 경로 대피 시간을 조율하고 암호화폐 네트워크를 통해 남은 서비스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동시에 월터스는 공식적인 수사를 거짓 방향으로 유도하고 수사팀에 존재하지 않는 단서를 흘리며 은폐를 제공했습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침묵이었습니다. 바로 이 순간에 그들은 보안관과의 연락을 끊었습니다. 이것은 의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가 아는 것이 적을수록 그를 말하게 하기가 더 어려웠습니다. 증인 보호 시스템은 항상 정보의 분리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노트는 바로 그 원칙을 시스템 자체에 대항하여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유일한 동맹에게서조차 사라졌습니다. 여섯 번째 단계는 대피였습니다. 마지막 연락 후 이 주일이 지난 밤 그들은 벙커를 떠났습니다. 수사팀의 추정에 따르면 그들은 2대의 차로 헤드라이트를 끈 채 80년대에 아직 사용되던 낡은 비행장까지 비포장 도로를 따라 이동했습니다. 그곳에는 질문하지 않는 조종사가 모는 경비 행기가 이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신속하고 소란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새벽 2시경 비행기는 관제 구역을 피해 북쪽 방향으로 이륙했습니다. 국경에서 비행기는 트랜스폰더를 끄고 비행하여 레이더 탐지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번째 단계는 위장이었습니다. 비행기가 국경을 넘어 캐나다의 작은 개인 활주로에 착륙했을 때 가족은 이미 노튼이라는 이름으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는 바로 그 조직의 대표 2명이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각자에게는 임무가 있었습니다. 한 명은 서류를, 다른 한 명은 교통수단을 책임졌습니다. 바로 그날 그들은 새로운 신분증, 주소지, 새로운 은행카드를 발급받았습니다. 낡은 전화기는 파괴되었고 옷은 교체되었습니다. 사흘 후 그들은 공식적으로 다른 도시에서 새로운 이름과 새로운 신상 정보로 나타났습니다. 수사팀에게 이것은 실종처럼 보였지만 그들에게는 부활이었습니다. 그들의 작전은 위협의 순간부터 새로운 삶의 마지막 손길까지 단 한 번의 실수도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금융거래, 위성사진, 무선 주파수 분석조차도 직접적인 단서를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마치 그들이 현실에서 지워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FBI는 최종 보고서에서 이것을 현대사에서 가장 복잡하고 정교하게 계획된 자진 소멸 중 하나라고 불렀습니다. 도주의 모든 단계는 전문정보기관의 버금가는 정확성으로 수행되었습니다. 암호 문구부터 새로운 서류까지 전체 사슬은 고장이나 감정 없이 하나의 메커니즘처럼 작동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중에 요원들 사이에서 노튼 사건이라고 불리게 된 작전이 끝났습니다. 범죄가 아니라 생명과 자유를 지키기 위해 사람이 얼마나 멀리 갈 수 있는지 보여주는 예로서 말입니다.
그들의 이야기에는 영웅이나 악당이 없었습니다. 단지 냉정한 필요성과 계산만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바로 이것이 이 이야기를 진정으로 무섭게 만드는 이유일 것입니다. 아서 레인즈 사건에 대한 법정 심리는 많은 사람들이 기다려온 행사였습니다. 법정 안은 긴장된 침묵이 흘렀는데 마치 모두가 지금 한 사람의 운명뿐만 아니라 수년 전에 시작된 긴 사건의 사슬에 마침표가 찍히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기소 내용은 명확하게 구성되었습니다. 가석방 조건 위반, 범죄 조직 결성, 그리고 새로운 중대 범죄 준비. 이 세 가지 항목 각각이 그를 수년간 감옥에 보낼 수 있었습니다. 검사가 기소 내용을 낭독할 때 레인즈는 말없이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돌처럼 굳어 있었고 눈은 이미 자신의 삶이 체포되었을 때가 아니라 과거에 대한 통제력을 잃었을 때 끝났다는 것을 받아들인 사람처럼 차가웠습니다. 반대편 피고인석에는 그의 변호사 2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가장 절망적인 사건에서도 고객을 구해내는 것으로 유명한 2명의 경험 많은 전문가였습니다. 그들의 전략은 간단했습니다. 수사의 가장 아픈 곳, 즉 증거의 합법성을 공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레인즈에 대한 감시가 불법적으로 시작되었으며 의심의 원천이 그와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다른 사건의 자료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의 관점에서 도청, 감시, 그의 주변인 분석에 대한 모든 데이터는 법정에서 허용될 수 없었습니다. 변호인단은 검찰이 권한을 남용했으며 사건이 사실이 아닌 추측과 두려움에 기반하여 구성되었다고 배심원단을 설득하려 했습니다. 검사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는 이것이 일상적인 분쟁이 아니라 이미 한 번 범죄 네트워크 전체를 만든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 관한 것이라고 상기시켰습니다. 그로부터 비롯된 위협은 실질적인 성격을 띠었다고, 그리고 법집행기관은 새로운 재앙을 막기 위해 예방적으로 행동할 모든 근거가 있었다고 말입니다. 판사는 양측의 말을 듣고 사건의 메모를 한 후 휴정을 선언했습니다. 심리가 재개되었을 때 모두는 이미 결과가 임박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법원은 증거가 허용된다고 판결했습니다. 근거는 직접적이고 확인된 공공 안전에 대한 위협이 있을 경우 감시 절차 위반을 허용하는 법 조항이었습니다. 이 문구는 변호 라인을 최종적으로 무너뜨렸습니다. 레인즈의 얼굴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움직이지 않고 앉아 있었고 단지 손가락을 꽉 쥐어 마디가 하얗게 변했을 뿐이었습니다. 그의 변호사들은 이제 시간을 끄는 것만이 남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없었습니다. 사건이 배심원단에게 넘어갔을 때 법정은 다시 얼어붙었습니다. 심의는 예상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거의 4시간이었습니다. 기자들의 말에 따르면 배심원 각자는 마치 자신들의 어깨에 너무 무거운 책임이 지워진 것처럼 지쳐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결은 멈춤이나 망설임 없이 명확하게 선언되었습니다.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 법정에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환호성도 박수도 없이 단지 에어컨의 웅궁거리는 소리뿐이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에게 눈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는 몇 초간 침묵했는데 마치 생각을 정리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판결 이유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승리감 없이 차분하게 말했지만 모든 문구에서 엄격함이 느껴졌습니다. 법원은 레인즈의 과거 범죄, 그의 활동의 성격, 증인에 대한 위협, 그리고 석방 후 즉시 오래된 관계를 복원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고려했습니다. 판사는 사회는 당신 같은 사람들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법이 저에게 당신을 영원히 사회에서 배제할 기회를 준다면 저는 그 기회를 이용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분노가 아니라 차가운 필요성처럼 들렸습니다. 판결은 가석방 없는 25년의 중형이었습니다. 법이 허용하는 최대 형량이었습니다. 변호사들조차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싸움이 끝났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레인즈는 자리에서 일으켜졌고 수갑이 채워졌으며 그는 단지 대중을 향해 짧은 시선을 던졌습니다. 도전적이 아니라 자신의 세상이 이날 훨씬 전에 끝났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에게서 볼 수 있는 이상한 무관심으로 말입니다. 그가 법정에서 끌려 나올 때 거리에는 이미 카메라, 기자, 경찰, 그리고 군중이 서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뒤에서 무언가를 외치려 했고 누군가는 그냥 검은색 호송차가 문을 닫고 연방 교도소 쪽으로 떠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이렇게 아서 레인즈의 마지막 사건이 끝났습니다. 항소 시도도 새로운 진술도 없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더 이상 언론에 등장하지 않았고 그 자신은 한때 그에게 권력을 주었던 시스템 속으로 사라졌다가 이제는 완전히 흡수되었습니다. 수사팀에게 이것은 단순한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과거가 마침내 수년간 그것으로부터 도망치려 했던 사람들을 더 이상 괴롭히지 않게 된 상징적인 결말이었습니다. 마지막 재판이 있은 지 몇 달이 지나 럼퍼드 씨는 서서히 일상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공기 중에는 여전히 이 이야기의 그림자가 남아 있었습니다. 친숙한 거리 어딘가에서 한때 가족의 실종보다 훨씬 더 큰 무언가가 일어났다는 조용한 느낌. 모든 것은 외곽의 평범한 집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그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은행이 주택담보대출 미납으로 압류를 했을 때 아무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노튼 가족의 집은 오랫동안 봉쇄된 채로 있었고 창문은 판자로 막혔으며 마당은 잡초로 무성했습니다. 밖에서 보면 수백 채의 다른 버려진 건물들과 같아 보였습니다. 실종 후 첫 며칠 동안 이곳을 휩쓸었던 공황과 소동의 흔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 후 반년이 지나 집은 경매에 나왔습니다. 새로운 주인은 과거를 특별히 파고들지 않고 상징적인 가격에 그것을 구입했습니다. 그에게는 이것이 단지 유리한 부지였을 뿐 저녁마다 오랫동안 속삭여졌던 이야기가 펼쳐졌던 장소는 아니었습니다. 흥미롭게도 많은 이웃들은 여전히 그 거리를 돌아갑니다. 밤에는 가끔 발소리가 들리거나 창문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인다고들 합니다. 물론 이것은 단지 꾸며낸 이야기일 뿐이지만 작은 도시에서는 그런 이야기들이 기억의 일부가 됩니다. 한때 2번이나 사라진 가족이 살았던 집은 신화가 되었고 흔히 그렇듯이 신화는 어떤 공식적인 버전보다 더 강인한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시작된 바로 그 벙커는 당국이 철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흔적을 지우려는 욕망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실용적인 필요성 때문이었습니다. 공식적인 설명은 간단했습니다. 방문의 위험함. 하지만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건설 장비가 그곳에 도착한 날이 마치 작은 의식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관중은 없었지만 마치 책의 마지막 페이지를 닫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굴착기가 층층이 입구를 메우고 그 다음 모든 것을 평평하게 만들고 몇 시간 후에는 흔적조차 남지 않는 것을 말없이 지켜보았습니다. 땅은 다시 평평해졌고 풀은 평범해졌으며 마치 그곳에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것은 은신처뿐만 아니라 이야기 전체의 상징적인 매장이었습니다. 전 연방보안관 프랭크 월터스는 은퇴했습니다. 인터뷰도 책도 사실상 그의 경력에서 가장 중요했던 사건에 대한 언급도 없었습니다. 그는 다른 주로 바다에 더 가까운 곳으로 이사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조용히 살고 낚시를 하고 작은 작업장을 가지고 간판 없는 낡은 집에서 산다고 합니다. 그를 만난 사람들은 그가 더 내성적으로 변했지만 그의 시선에는 여전히 집중력이 남아있다고 말합니다. 마치 더 이상 절대 말하지 않을 무언가를 아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한 기자가 다큐멘터리 영화를 위해 그를 찾아내려 했을 때 프랭크는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는 단지 어떤 이야기는 계속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끝이 올바른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로써 대화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그는 더 이상 뉴스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노튼 가족 자신에 대해서도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거래 흔적도, 전화도,
그들이 어딘가 근처에 있다는 암시도 없습니다. 그들에게서 남은 것은 사건 기록 보관소에 있는 몇 장의 사진뿐입니다. 시간에 멈춘 미소 띈 얼굴들, 경찰에게 이것은 종결된 사건이고 시민들에게는 미스터리이며 세부 사항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완전한 실종을 요구한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록 보관 파일은 여전히 럼퍼드 경찰서 지하실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빽빽한 회색 표지의 폴더, 시간이 지나 약간 바랜색, 책등에는 깔끔한 글씨로 사건 번호 7421, 노튼 가족 실종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종결이라는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메모도 첨부 파일도 없습니다. 그냥 끝입니다. 때때로 새로운 경찰관들이 오래된 사건을 정리하다가 이 폴더를 발견하고 페이지를 넘기며 왜 모든 것이 그렇게 철저하게 기밀로 분류되었는지 의아해합니다. 하지만 선배 동료들은 그냥 손을 내젓습니다. 진실이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이야기가 있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사건 파일은 제자리에 놓입니다. 이렇게 이 카운티에서 수사된 가장 이상하고 모순적인 이야기 중 하나가 끝납니다. 집은 팔렸고 벙커는 메워졌으며 보안관은 떠났고 이 모든 것이 시작된 사람들은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흔적도 힌트도 신호도 없습니다. 단지 한때 삶이 있었던 공허함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바로 이것이 그들의 승리일 것입니다. 그들은 법으로부터가 아니라 기억 그 자체로부터 사라지는 데 성공했습니다. 더 이상 아무도 그들을 찾지 않고 아무도 그들을 이름으로 기억하지 않습니다. 단지 한때 이 사건을 손에 쥐었던 사람들만이 기억합니다. 이 모든 것이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은 바로 그렇게 끝나야 했던 것처럼 조용히, 큰 말 없이, 하지만 어딘가 멀리 다른 이름으로 이 사람들이 여전히 살고 있다는 느낌과 함께 끝났다는 것을